대다수의 연구들은 두유나 두부 등 콩류를 자주 섭취하는 아이들이 향후 특정식품에 대한 섭취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바로 그러면 이 정도의 프탈레이트 노출은 걱정해야 할 만한 수준일까요? 안녕하세요. 뱃사TV의 뱃사입니다. 뱃사TV에서는 각 분야의 최신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하는 고급 육아 정보만을 전달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들에서는 성조숙증 관련해서 이런 내용들을 다루었죠. 오늘은 성조숙증 관련해서 우리가 어쩌면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먹을거리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 다음으로는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을 환경 호르몬에 대해서 팩트체크 해보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신경 써야 할 것은 어린 나이에 비만이 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주변에서 가장 많이 들어본 성조숙증 관련된 이야기는 어떤 것이었나요? 뭐뭐 먹으면 성조숙증 온다. 아마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제가 댓글로 가장 빈번하게 질문받았던 순서대로 나열드리면 두유나 두부 같은 콩류, 우유, 블루베리, 홍삼 순서였는데요. 오늘도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위 음식들을 아이들이 매일 먹었을 때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주장은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합니다. 과학계에서 가장 그나마 논란이 있었던 것은 우유와 고기입니다. 둘 다 동물성 단백질의 주요 공급원인데요. 먼저 우유부터 살펴볼게요. 5세에서 12세 사이 2,000명 이상의 미국 여자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높은 수준의 유제품 섭취가 이른 초경으로 이어졌다고 하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반면 홍콩에서 진행된 7,0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6개월, 3세, 그리고 5세 때 우유 섭취량과 성조숙증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고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충돌되는 연구 결과들이 공존하고 있어요. 이러한 결과의 차이는 인종의 차이일 수도 있고 실험 대상 연령의 차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얼마나 먹는 게 과하게 먹는 건지에 대해서 각 연구마다 기준이 달랐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많은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우유나 고기를 아이들이 매일 섭취하는 것이 성조숙증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뚜렷한 경향성을 발견할 수는 없었고요. 대체로 권위 있는 기관에서는 우유나 고기 섭취와 성조숙증 간의 관계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요. 특히 유제품의 경우 걱정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대부분의 소화 전문 기관에서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리고 지방 등 일반 식단으로 섭취하기 좀 까다로운 영양소들을 충분히 섭취해주기 위해서 매일 아이에게 유제품을 섭취할 것을 권고하고 있기도 합니다. 사실 우유냐 고기냐의 문제에 앞서 특정 시기에 너무 과한 단백질 섭취가 문제라는 지적도 있어요. 식단 구성과 성조숙증 간의 관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종합 분석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는 대체로 아동의 과한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와 성조숙증이 상관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단백질 함량이 높은 분유를 먹는 아이들은 비만으로 이어지기 쉽다고 말씀드리기도 했는데요. 특히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는 키라던가 몸무게 등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이거든요. 단백질은 부족하게 먹어서도 안 되지만 특히 생애 초기에 너무 과도하게 섭취하게 되면 비만 체질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옛날에 좀 어려웠던 시절에는 고기 반찬 하나라도 더 먹는 게 아이가 잘 크는데 중요할 수 있었다는 사실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지만 요즘처럼 과용량으로 가기 굉장히 쉬운 환경에서는 적당히 제한할 필요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조숙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기나 우유를 섭취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기관이나 전문가는 없어요. 너무 극단적으로 식단에서 빼버려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든 과하게 먹으면 독이 될 수 있다는 정도로 이해하시고 최대한 다양하게 골고루 식단을 구성해줘야겠다 하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뱃사가 쌀 섭취 관련 유튜브 영상이나 김 섭취 관련 인스타그램 포스트에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뭐든 식단에서 차지하는 비율, 즉 의존도가 너무 높아지면 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골고루 먹는 것이 다양한 리스크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되겠죠. 실제로 식단에서 전반적인 영양 퀄리티가 낮은 경우, 즉 너무 편식을 한다거나 영양가가 낮은 음식만 먹는다거나 하는 경우에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그 외에 우유나 고기를 줄여야 하는 이유가 환경 호르몬 때문이라는 주장도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이거 먹을까? 그럴까?
여기는 비교적 좀 쉬웠는데요. 대다수의 연구들은 두유나 두부 등 콩류를 자주 섭취하는 아이들이 향후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블루베리의 경우에는 그냥 한국에서 떠도는 속설인 것 같아요. 제한해서 먹여야 한다는 지침이나 권고도 없었고 이에 대해 연구된 바도 전혀 없었어요. 콩류나 블루베리가 성조숙증의 원인으로 의심받는 이유는 각각 이소플라본 그리고 리그난이라고 하는 파이토에스트로젠이라고 하는 성분들 때문인데요. 에스트로젠은 들어보셨겠지만 우리 몸에서 생성되는 성호르몬의 종류 중 하나이죠. 파이토는 식물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파이토에스트로젠이라고 하면 식물에서 나오는 어떤 에스트로젠과 유사한 성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논문에 따르면 이소플라본이나 리그난과 같은 파이토에스트로젠은 우리 몸에서 생산되는 성호르몬에 비해서 그 효과가 4,000배에서 최대 400만 배까지 적어진다고 합니다. 물론 절대적으로 섭취되는 양도 매우 적고요. 즉 식물성 에스트로젠의 섭취는 사춘기 타이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지가 아주 미미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분유 중에 상당수가 두유를 베이스로 하고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만약 두유가 정말 성조숙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시중에 판매되는 많은 분유들에 문제가 있다는 게 되겠죠? 두유 베이스의 분유를 주식으로 먹은 아기들이 향후 성조숙증이 더 많이 오는 게 아니었다고 밝히고 있는 연구 결과들이 있고요. 오히려 동물성 단백질 대신에 콩류와 같은 식물성 단백질을 많이 섭취하면서 자란 아이들이 나중에 사춘기가 더 늦게 오는 경향이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이 한국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두 연구에서도 샘플은 좀 작긴 했지만 콩음식이라던가 우유라던가 육류 등 특정한 식품의 섭취와 성조숙증의 연관관계가 없었다고 보고하고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홍삼이나 한약에 대해서는 자료를 찾아보기가 좀 어려웠는데요. 과학적으로 밝혀진 리스크는 없지만 너무 과하게 먹으면 좋지 않을 수 있으니 전문가들과 잘 이야기하셔서 너무 과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미가 찾았어? 어디 있어? 여기 있어. 우와, 어떻게 그렇게 잘 찾았지? 아빠. 그 외에 성조숙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되는 어떤 먹을거리 관련 이슈로는 성장 호르몬을 투여받은 소의 고기나 우유의 섭취가 있는데요. 이건 한때 좀 논란이 되었던 건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과학적인 근거는 역시 부족합니다. 유럽에서는 성장 호르몬을 동물에게 투여하는 것이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는데요. 미국이나 호주에서는 허용되고 있고요. 사실 이 문제는 리서치하기가 조금 까다로웠는데 각 산업 관계자들의 이해관계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있는 영역이라서 논문 같은 것도 예를 들면 특정 기업의 스폰서를 받았다거나 하는 것들도 상당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나름 공정하고 권위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WHO나 WTO 등 국제기구에서는 성장 호르몬이 투여된 육류나 유제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원래 모든 동물이나 식물에는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호르몬이 포함되어 있고요. 이 호르몬에는 성장 호르몬이나 성호르몬과 비슷한 역할을 하는 것들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각종 호르몬들 그리고 고기나 우유에 잔류할 수도 있는 성장 호르몬이 우리의 소화기관으로 들어갔을 때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 없다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좀 찜찜하고 걱정이 되신다면 이런 부분까지 따져서 구매하는 것은 개인의 선택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정리하면 성조숙증 예방을 위해서 꼭 먹이지 말아야 할 음식이나 혹은 먹어야 할 음식 같은 것은 없습니다. 뭐든 너무 과하게 먹지 않고 다양한 식품군을 골고루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렇게 우유나 두유나 이런 특정 식품에 대한 섭취보다 제가 보기에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할 게 바로 과도한 당 섭취를 자제하는 것입니다. 비만의 위험을 높이고 그만큼 성조숙증 리스크도 더 커지니까요. 주변을 좀 둘러보면 아이가 아주 어릴 때에는 당 섭취를 못하게 하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아이가 돌, 두 돌 이 정도 돼서 가공식품을 하나 둘씩 먹기 시작하는 나이가 되면 금세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당 섭취량이 높아지는 경우도 상당히 있더라고요. 실제로 한국 아이들의 늘어나고 있는 비만과 성조숙증 간의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도 어린 아이들의 액상과당 섭취를 줄이는 것이 성조숙증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조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장내 미생물 환경에도 나쁘고 사실 좋을 거 하나 없긴 해요. 현실적으로 아예 배제하고 키우기는 어렵다는 것은 엄마로서 뱃사도 잘 알고 있지만 그래도 아이들 먹거리에서 중금속이라던가 환경 호르몬 걱정하시듯이 당 함량도 항상 체크하시면서 꼭 신경 써서 먹이시면 좋겠습니다.
엄마한테 깜짝이야. 엄마한테 아이고 깜짝이야. 아니 말하고 있잖아. 엄마한테 아민이 사탕 먹어도 돼요? 그래서 엄마가 돼요. 그럼 사탕 사주고 안 돼요. 아이고 깜짝이야. 응? 안 돼요. 그럼 안 사줄 거야. 알았지? 아이고 깜짝이야. 이제 엄마한테 가보자. 짜장 먹을 싶은데. 짜장 먹어도 돼요? 아빠? 응. 안 먹고 먹자. 안 된다고 하지? 이 다음에 오늘 사탕 없어. 안녕. 오늘 사탕 이제 없어요. 엄마. 다음에 약속했잖아 아빠랑. 다음에 약속했잖아. 엄마가 사탕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랬잖아. 빵에서 짜장 먹자. 어? 다음은 환경 호르몬입니다. 환경 호르몬의 영향은 없다고 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비만 다음으로 성조숙증 증가의 원인으로 손꼽히고 있는 게 바로 환경 호르몬이에요. 특히 일상생활 제품에서도 널리 쓰이고 있는 프탈레이트가 요새 한국에서도 많이 주목받고 있는데요. 국회에서도 막 대책위원회 같은 것도 열리고 하더라고요. 이 논문은 상당히 최근에 나온 논문인데 여러 이때까지 연구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프탈레이트 노출 수준이 높을수록 성조숙증이 올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경우 환경 호르몬에 조금 더 취약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변 중의 프탈레이트 농도는 연령대가 낮을수록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어린아이일수록 체중당 섭취하는 음식의 양이라던가 호흡하는 공기의 양이 더 많고 장난감을 입에 넣거나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먼지를 흡입한다거나 하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 정도의 프탈레이트 노출은 걱정해야 할 만한 수준일까요? 이거는 사실 그렇다고 딱 잘라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한국의 프탈레이트 규제는 갈수록 강력해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 노출량도 예전보다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위에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 영유아의 소변에서 다른 연령대보다 프탈레이트 농도가 높게 검출되었다는 사실은 언론에서 더 잘 다루어졌지만 조금 덜 자극적인 사실, 예를 들면 모든 연령대에서 프탈레이트 검출 농도가 독일에서 제정한 건강영양 권고값보다 더 낮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보도에서 좀 빠졌더라고요. 이 환경부 보고는 사실 가장 대표적인 프탈레이트 한 종류에 대해서만 검출한 결과이긴 한데요. 또 다른 논문에서는 시중에 존재하는 14종의 프탈레이트를 합산한 노출량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도 한국 사람들의 평균 노출 수준은 미국에서 제정한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훨씬 미달했다고 언급하고 있었어요. 물론 독일에서 제정했든 미국에서 제정했든 권고값보다 낮은 수준이라고 해서 굉장히 안심해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도한 불안감 때문에 극단적으로 식단을 조절하려고 한다던가 일상생활에 지장이 올 정도라거나 한다면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오히려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환경 호르몬에 조금이라도 덜 노출될 수 있을까요? 사실 완전히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환경 호르몬이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도 뭘 가장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고 계시면 좋겠죠. 이 논문에서는 환경 호르몬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루트 중에 가장 큰 부분은 음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가 먹는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들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환경 호르몬에 노출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어떤 음식에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먹이사슬 윗단계에 있는 동물이나 대형 어종, 특히 그 중에서도 지방이 있는 부분, 즉 고기의 지방이나 유제품 같은 데 조금 더 축적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앞서서 우유나 고기의 과한 섭취가 성조숙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린 것도 이런 맥락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한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고 한국 엄마들에게 한 달 동안 다음과 같은 생활 속 노력들을 하게 하도록 했을 때 소변 중에 환경 호르몬의 농도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손을 자주 씻는다. 이 부분이 좀 의아하실 것 같은데요. 환경호르몬은 집안의 먼지를 통해서도 상당 부분 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건물 내부에 사용되는 여러 자재들이 환경호르몬을 포함하고 있고 이 성분이 공기를 통해서 집안 먼지에 들러붙을 수 있거든요. 한 논문에서는 한국의 집안 먼지에서 검출되는 환경호르몬의 양이 2010년 기준으로 일본이나 독일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청소나 환기 그리고 아기 입에 들어가는 먼지 같은 것은 조금 신경 써서 관리해주면 좋긴 하겠죠? 사실 플라스틱을 쓰지 말아라, 생선 먹지 말아라 이런 종류의 마법 같은 솔루션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딱 밝혀진 하나의 원인은 없어요. 산속에서 살지 않는 이상 워낙 다양한 루트로 여기저기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도 불가능하고요. 생활 속에서 여기저기서 조금씩 조심하면서 노출을 줄여나가는 것만이 방법인 것 같습니다. 저라면 가장 쉽게는 화장품이나 샴푸나 로션 같은 것들을 무향으로 고르는 것부터 시작해 볼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이런 일상의 작은 노력들은 임신했을 때 특히 신경 쓰시는 것도 중요해요. 높은 농도의 환경호르몬 노출이 특히 태아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상당히 있거든요. 임신 중 프탈레이트 노출량이 2배가 되면 향후 아이의 언어 지연이 올 가능성이 30%나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식단이라던가 여러모로 조심해야겠죠. 또한 아이가 아직 구강기인 경우에는 특히 어린이용으로 나왔거나 입에 넣도록 디자인된 물건, 식품 용기 이런 게 아니라면 입에 너무 넣지 않도록 좀 신경 써주시면 좋겠어요. 아이용 제품이라던가 식품 용기 등 특정 카테고리 밖의 제품은 프탈레이트 농도 규제가 조금 더 느슨하거든요. 반면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젖병이라던가 햇반, 식품을 담는 용기 등 주방에서 많이 보이는 플라스틱의 경우 폴리프로필렌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소재가 대부분인데요. 이런 것은 입에 넣거나 전자레인지에 돌리더라도 환경호르몬이 검출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식기로 쓰는 플라스틱에서 환경호르몬이 나온다는 말은 다 옛날 이야기예요. 이거 맛이 없잖아. 맛이 없어? 응. 이거 삐때 맛이 없으니까. 이거 뭐야? 생선. 할머니 오셨다. 할머니 인사. 할머니 오셨다. 인사. 오, 잘하네. 엄마한테. 엄마한테 엄마 해줘. 이거 적어놓은 거야? 예. 여기서 제대로 해서 한번. 어디서 배웠어, 당이? 방금.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잘하네. 오늘은 성조숙증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음식에 대해 그리고 추가로 환경호르몬에 대해서 팩트체크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이의 성조숙증뿐 아니라 온 가족의 건강 차원에서 조금 신경 써주시면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생활 속에서 당장 모든 것을 바꿀 순 없으시겠지만 근거 없는 불안감은 좀 줄이시고 쇼핑하실 때 당 함량이라던가 프탈레이트 프리 여부 이런 정보를 한 번 더 체크하고 구입하실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지식을 얻어가셨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는 엄마의 근거 있는 육아정보 뱃사였습니다.